안녕하세요. 신개념 IT 매거진 핫 이슈 MC를 맡은 허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만 생각했던 과학 이제부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격하게 반겨주시네. 반갑습니다. 가시죠. 핫 이슈 오늘의 주제는 바로 드론. 단순한 무인 비행기가 아니다. 어느새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온 멀티 엔터테인먼트 기기인데 2015년 핫 키워드 드론. 드론 앞으로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오늘의 주제는 드론. 요즘 예능 버라이어티에 안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 뉴스, SNS, 영화 속에도 자주 나오다 보니까 단어는 참 익숙한데 말이죠. 드론.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별로 안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말씀드리는 순간 어디선가 배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드론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소리가 어마어마한데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대자연의 경관을 보여주는 드론, 그게 바로 이런 엄청난 소리를 내는 드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배움입니다. 자, 일단 좀 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이 무엇이냐?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는요,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 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를 말하는데요. 드론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벌이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윙윙거리는 나에게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불리게 됐다고 하는군요. 근데 벌 한 마리가 아니라 2만 마리 정도의 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잘 아는 드론은요, 게임 속 드론, 뭔지 아시죠? 가가지고 미네랄 드론, 여기에 드론인데, 드론이 게임이건 현실이건 일꾼으로 통하는 건 같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2015년 드론의 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궁금한 게, 우리 농촌에 가면은 왜 이렇게 농약을 뿌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드론인가? 그러면 우리 연평동가 거기 떨어졌던 거 있잖아, 그거. 북한이 조잡하게 만든 그 프로펠러 비행기 같이 생긴 거, 그것도 드론이네. 네. 어쨌든 무인 항공기 종류는 전부 다 드론에 속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이죠. 종류도 많고 쓰임새도 다양한 드론. 그 드론의 역사는 과연 언제부터였을까? 시초는 바로 무려 1849년 오스트리아에서 발명된 보밍 바이 벌룬이라는 이 무인 비행기인데요. 열기구에 폭탄을 달아 떨어뜨리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1863년엔 미국에서 이와 비슷한 펄리스 에어리얼 봄버라는 타이머 열기구 폭탄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타이머, 그러니까 조금 바람 쐬가지고 늦게 도착하면 하늘에서 뻥 터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았어요. 예. 후 중동전, 백하계국 전투, 걸프전 등에서 전투용, 감시용으로 쓰이던 무인 항공기.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평화에 기여하는 역할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정찰용 무인 항공기 파이어버드 2001을 개발해 산불 감시나 환경 감시를 시행했고요. 미국에서는 환경 조사를 위해 태양 전지식의 초경량 연구 항공기 패스파인더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사 목적의 무인기 개발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군사용 드론이 있다고 합니다. 1990년대 개발에 착수해서요, 2004년부터 운영 중인 군정찰용 드론 송골매. 왠지 노래를 부르면서 다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 그리고 최근 국내 기업 D사에서 수직 이착륙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요, 농업협동조합에서 보유한 농약 살포 목적의 140여 대의 무인 항공기까지. 우리나라도 알고 보면 드론 선진국이 아닌가. 왜냐면 사람 안 타고 조종하는 게 드론이니까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집에도 사실 드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건데, 날개가 4개, 프로펠러가 달려서 웽 하고 날아다니는 건데, 중소기업 박람회에 가가지고 제가 하나 구해왔는데요. 남자들은 사실 드론에 대한 로망이 좀 있거든요. 저희 아들이 4살인데 벌써부터 제가 이 드론을 날리면 아빠 나도 넌 아직 어려서 안 된단다. 아무튼 우리나라 기업이나 연구소에서도 드론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가 봅니다. 얼마 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라는 게 있는데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입니다. 여기서 국내 중소기업의 드론이 주목을 받았고 당당하게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비행기. 오늘 축하드립니다. 1등입니다. 1등으로는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사가 아니라 다음번엔 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바로 이게 그 드론이 되겠습니다. 네. 예헤이! 어때요? 신기하죠? 이게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도 놀 수 있어요. 와! 그리고 프로펠러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착륙도 가능해요. 군사용으로 쓰이는 거 말고도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는 드론들이 있는데 다른 방면에도 쓰이는 데가 있나? 택배? 이걸로 택배를 한다고요? 진짜? 그러면 띵동 누구세요? 택배인가? 문 딱 열어보면 드론이 그래서 택배 왔어요 사인 그런가? 아무튼 드론의 발전 어디까지 갈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드론이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드론은 보셨나? 날아다니는 셀카봉! 손목시계처럼 차고 있던 드론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영상과 스틸 사진을 찍어준다. 암벽 투기를 할 때 셀카를 찍고 싶다? 문제 없습니다. 자, 이번엔 배달까지 한다. 독일 운송회사 DHL이요 최대 1.2kg의 짐을 나를 수 있는 파슬코프터를 개발. 1.2kg면 웬만한 택배는 다 되겠네요. 최근엔 항구에서 12km 떨어진 북해 위스트 섬까지 날아가서 의약품을 배달했다고 합니다. 야, 이건 사람 살리는 드론이네요.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도 최근 드론 택배 기사를 모집합니다라는 채용 공고를 냈는데요. 올해 상반기부터 모집을 시작. 운전면허증이 아니고요. 5년 이상 드론 조종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긴급 상황! 환자가 위급할 때 전화로 부르면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는 네덜란드의 앰뷸런스 드론도 있다고 합니다. 그 교통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재빠르게 도착해서 인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 정말 기특한 녀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드론에 대해 궁금한 점을 시원하게 긁어드리기 위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벌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좀 드론과 너무 이렇게 좀 어울린다 이런 외모를 좀 가지고 계셨다라는, 요 드론하고 특히나 잘 어울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정말 궁금한 점이 좀 많은데요. 이제 가지고 나온 드론들이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비행기, 뭐 헬리콥터 이런 것과 좀 다르게 생겼어요. 네, 그렇죠. 많이 다르죠. 근데 전 제일 궁금한 게 프로펠러가 4개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원리가 굉장히 궁금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프롭들이 이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아,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대각선으로 얘네들이 다르게 굽혀요. 드론이 사실은 카메라 촬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유익하잖아요. 그렇죠. 또 카메라가 앞에 지금 달려있는 모습이 좀 보여요? 네네. 오! 야, 그러면 드론은 가만히 떠 있는 상태로 그 전방 위에 있는 사진을 다 찍을 수 있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뭐 오래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촬영을 하면 어떤 화면인지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인가요? 네, 저희 회사 옥상입니다. 네. 직접 띄우신 거군요. 네, 저랑 또 저희 베테랑 그 전문 파일럿이 또 계세요. 네. 근데 이제 크기별로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네, 그렇죠. 지금 2대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죠. 네. 오, 이거 지금 이제 흰색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건 무슨 드론이죠? 팬텀2 비전 플러스라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대중화되고 있는 드론 중에 한 모델입니다. 요게 이제 헬리캠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헬리캠이죠, 얘가. 네. 야, 이거 이제 방송에서 많이 쓰이는데.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최대 고도는 사실은 뭐 기체적인 부분에서는 제한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법상 지금 현재로서는 150m 이하에서 비행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상으로는 더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그럼 막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성층권 막 이렇게 올라가나요? 아, 그까지는 안 되고요. 이건 스타워즈에 나오는 비행기 같아요. 네, 인스파이어 1이라는 드론입니다. 최근에 나왔죠. 움직임이 달라요? 네, 맞습니다. 이륙하고 나서 랜딩 기어를 자동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360도 촬영이 가능하죠. 우와. 그러면 이거 화질은 어떤가요? 풀 HD로 실시간 전송을 해주고 실제 녹화는 4K로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럼 혹시
이게 리모컨이 닿는 거리는 그러면 얼마나? 1km대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km 이상. 야, 이건 진짜 귀엽네요. 예, 제가 네. 갖고 있는 것도 보이고. 네, 드론 파이터라서 소형으로 연습용, 장난감처럼 이용할 수 있지만 또 밖에서 제대로 비행을 하시면 네, 큰 드론 같이도 날릴 수 있습니다. 고급형과 이 초소형, 보급형. 예, 약간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날려봤습니다. 인스파이어하고 팬텀2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제일 궁금한 건 가격. 가격이 인스파이어는 340만 원대 정도, 그리고 팬텀은 150만 원대 그렇습니다.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좀 날씨 영향이라든가 좀 배터리의 용량 뭐 이런 게 좀 다를까요? 그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카메라의 성능이 지금 네. 많은 차이가 나고요. 아. 네, 배터리는 오히려 소형이 더 비행 시간은 조금 더 깁니다. 그렇군요. 네, 드론 파이터라고 네. 하는 제품이고요. 100m 정도에서 비행이 가능합니다. 10m도 안 가는데 떨어졌어요. 외부라서 바람의 영향을 좀 받게 됩니다. 아, 그럼 저건 실내에서 갖고 놀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실내에서 연습용으로. 좀 많이 당황하신 것 네. 같은데. 왜냐면 저 밖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저거 조종하시는 분이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실제 전화 이제 바람이 조금 불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배터리는 그럼 한 용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5분 정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5분 정도. 네. 그러니까 띄워놓고 쭉 5분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 그렇죠. 5분 정도. 네. 그렇군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아까 그 소형 드론 파이터도 네. 100m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수십 층 높이의 그 건물까지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카메라를 달고 있으니까 네. 창문들을 이렇게 보면 어떡하죠? 뭐 하나.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드론에는 이제 뭐 줌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보통의 큰 기체들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지만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접 촬영은 힘들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로 브라질에서 교도소도 네. 이제 반입돼서 안 되는 제품들을 드론을 위해서 교도소에 있는 친구한테 날려보낸 경우가 있었죠. 누드비치에서 비행을 하다가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좀 그러니까 좀 좋은 곳에 쓰라고 만들면 좋은 데만 써야 되는데 꼭 그런 인간들 때문에 저희 같이 정말 드론을 좋게 좋은 곳에 발전된 곳에 쓰려고 하는 분들에게 좀 피해를 준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제 뭐 무게라든가 크기 제한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작은 12kg 이하 정도 되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어디서나 날려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행 절대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선 기체의 크기랑 고도랑 상관없이 절대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이만한 것도 안 됩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작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만해요. 근데 이 드론도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못 띄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연도 날리면 안 돼요. 연도 안 돼요? 네. 와, 그렇구나. 이제는 뭐 개인이 드론을 자유롭게 보유할 수가 있어서 1인 1드론 시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 드론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이거 저 좀 궁금합니다. 드론들이 정말 초소형화, 그러니까 네. 지금 작은 새나 박쥐나 벌 같은 모양 형태로도 지금 드론들이 이미 미국에서 개발이 되어서 첩보용이든 이런 쪽으로도 계속 발전이 되겠죠. 네. 그 진짜 이만한 거니까 이거를 모양을 약간 새처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날아다니면 우와 벌새인가 보다 이러면 사진을 날 찍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폭탄이 장착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찍고 있으면 냅다 튀겨버리세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종류의 드론들 좋은 말씀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제 생각에 드론을 사람이 가지 못하는 좀 위험한 뭐 석유, 자원 탐사 이런 데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걸 개발하는 회사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주식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면 엄청 돈을 많이 벌고 그 개발을 할 때 내가 5년 동안 연습을 해서 드론을 내가 개발을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핫 이슈 뜨끈뜨끈한 IT 정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겠습니다. 꼭요? 일단 이거를 연습해서 탐사를 한번.
안녕하세요. 생활 속 숨겨진 과학을 찾아 파헤치는 YTN 사이언스 통의 고유경입니다. 오늘은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만 맛볼 수 있는 제철 음식 중에 하나죠. 바로 과메기인데요. 과메기는 건조된 생선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 전혀 딱딱하지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볕에 말려 건조된 생선과 다른 과메기로 재탄생되기까지 특별한 과학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대자연의 선물. 산, 따뜻한 햇볕, 그리고 바람, 파도. 이들이 만들어낸 바다의 산물. 겨울이 빚어낸 바다의 맛, 건조의 과학, 과메기. 포항 구룡포에 위치한 한 재래시장. 요즘같이 추운 겨울, 이곳 재래시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포항의 명물 과메기 때문. 껍질을 벗긴 쫀득한 속살의 유혹.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고단백이라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좋아해요. 포함하면 영양도 좋고요. 피부에도 좋고. 먹어보면 자꾸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서적 규합총서에 따르면 과메기의 어원은 청어의 눈을 꼬챙이로 꿰어 말렸다는 관목에서 유래했는데요. 두 눈이 서로 통하여 말갛게 마주 비치는 그 맛이 기이하다라고 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겨울 동해안의 진미 중의 진미인 과메기. 그 본고장인 구룡포 마을. 이곳 사람들은 10월부터 2월까지 과메기가 제철이라 요즘 같은 겨울철이 가장 바쁜데요. 햇볕이 있는 맑은 날이면 어김없이 과메기의 주 생선인 꽁치 손질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구룡포의 겨울은 과메기 향이 진동하는데요. 그런데 과메기를 겨울철에만 맛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름에 하면은 생선이기 때문에 상할 우려가 있고 또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그 균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그 또 말리는 것도 쫀득쫀득하니 잘 마를 수 있고 추운 겨울에 말리는 것이 과메기는 제일 그 제철입니다. 차가운 해풍을 이겨내야 탄생되는 과메기. 과메기 작업의 첫 번째는 10월에서 11월 사이 미리 잡은 꽁치를 손질해야 합니다. 손질된 꽁치는 바로 세척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과메기 제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까다로운 세척 방법인데요. 수돗물이 아닌 해수로 손질된 꽁치는 3번의 헹굼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곳 덕장에서는 특별한 비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식초를 조금 넣어서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척된 꽁치를 대나무대에 가지런히 걸어 햇볕이 잘 들고 해풍이 잘 부는 곳에 건조시키는 것이 과메기 제조 과정의 관건인데요. 낮에는 녹았다, 밤에는 얼었다의 과정을 약 3일간 거치게 되면 바로 구룡포의 명물 과메기로 탄생하게 됩니다. 지역적으로 아주 천년의 조건을 갖춘 데입니다. 저 산에서 불어오는 저 산바람과 바다에서의 부는 바닷바람이 마주치고 또 해가 그 산이 막히지 않아가지고 바다가 확 트여 있기 때문에 해가 올라오면은 바로 덕장하고 연결되는 곳이 구룡포입니다. 그래서 구룡포는 과메기 말리는 데는 최적지가 아닌가. 특히 과메기의 본고장인 구룡포의 경우 지역적으로 북서풍이 좋고요. 또 수온이 따뜻해서 과메기 건조 과정의 최적의 조건이었는데요. 과메기는 자연풍에 그대로 건조시키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보이지만 알고 보면 과메기 건조에 있어서도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메기 건조의 숨은 과학, 온도. 겨울철 과메기 향으로 가득한 이곳 구룡포 마을. 전통 방식 그대로 어떤 성분도 조미되지 않은 채 자연 그대로 건조되는 과메기. 이 속에는 과학적 원리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과메기는 지형과 온도, 습도, 풍속에 민감해 쉽게 변질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최하 영하 10도, 최고 온도 영상 10도를 유지해야 최상의 과메기로 만들어지는데요. 적정 온도를 유지한 과메기는 싱싱하고 쫀득쫀득한 식감을 고수하지만 온도가 그 이상, 그 이하가 되었을 땐 과메기의 상태가 쉽게 변질돼 산패 진행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 버리면 겉면은 딱딱해지는데 내부에서는 아직 안쪽은 건조가 안 일어나다 보니까 일정 시간 지나면 이제 부패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습도가 너무 높으면 뭐 곰팡이라든지 세균에 의해서도 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메기 건조의 숨은 과학, 바로 수분. 일반적으로 건조된 다른 생선과 달리 쫄깃한 식감을 위해 촉촉한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선 남다른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메기의 기름, 이 기름이 쭉 빠지면서 미용에라든가 그다음에 건강식품으로서도 아주 맛있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꽁치의 다량의 기름이 알맞게 빠져 과메기로 탄생되는데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건조된 생선임에도 불구하고 촉촉한 과메기. 꽁치였을 때의 수분 함량과 과메기로 건조시킨 뒤 수분과 그 영양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과메기로 탄생되기 전에 꽁치의 수분 함량은 70%. 약 3일간의 건조 기간을 거친 과메기의 수분 함량은 40%로 유지되는데요. 이로써 잘 말려진 과메기로 탄생하게 됩니다. 일반 건조된 생선과는 달리 과메기는 최상의 수분을 가지고 있어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게 됩니다. 특히 꽁치가 과메기로 건조됐을 때 그 영양소들 또한 월등히 높아져 겨울철 건강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메기는 열 처리하지 않고 자연 건조시키기 때문에 영양소가 열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특히 과메기에는 숙취 해소에 좋은 아스파라긴산, 또 지방산인 EPA와 DHA, 그리고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입니다. 과메기는 고단위 단백질과 지방을 갖고 있어 각종 채소들과 함께 곁들여 먹으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메기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싱싱한 과메기에 튀김옷을 입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과메기 튀김부터 추운 겨울철 속을 얼큰하게 달래줄 달달한 과메기 조림과 매콤한 양념과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새콤달콤한 과메기 무침까지 과메기의 무한 변신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룡포에서 과메기를 찾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는데요. 겨울철 바다의 보약 과메기. 건조된 것이 딱딱하지 않고 쫄깃하고 촉촉한 식감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과메기. 일단 고소하잖아요. 포항에 오게 돼서 이렇게 먹게 됐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날 것 같습니다.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겨울바다의 참맛. 소금기 머금은 매서운 겨울 해풍을 이겨낸 구룡포 어부들의 손길과 정성이 깃든 전통 발효 음식 과메기. 이번 겨울철엔 과메기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겨울철 별미 과메기. 쫄깃하고 말랑말랑한 식감을 자랑하는 과메기로 탄생되기까지 온도, 습도, 또 바람과 햇볕의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네, 과메기 샐러드부터 과메기 무침, 과메기 김밥까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과메기 하면은 좀 비릴 것이다 이런 선입견 저도 있었고요. 다들 있으셨을 텐데 비릿한 냄새가 전혀 없고요. 참 담백하고 오히려 고소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과메기 기름에는 항암 효과까지 있어서 건강까지 챙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겨울철 과메기로 건강 챙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 속 과학을 파헤쳐보는 사이언스 통,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